2025년 설날 가족 모임에서 손자들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때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하고요. 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힘들었지만 그때가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1985년 제가 25살 때부터 시작됩니다. 시누이가 명동 롯데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우리 집에 나타나더니 어머, 올케, 집에서 연탄 냄새 난다 하며 코를 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빨간 고무장갑을 꼭 쥐었어요. 아침 일찍 남대문 시장에서 사온 배추를 다듬다가 그 말에 손이 멈춰버렸거든요. 네, 형님, 우리는 아직 연탄으로 난방해요. 보일러 놓을 돈이 없어서요. 제가 조용히 말했지만 시누이 박소정은 그저 웃기만 했어요. 참 요즘 세상에 아직도 연탄이야? 우리는 벌써 도시가스로 바꿨는데. 그러면서 손목에 까르띠에 탱크워치를 슬쩍 보여주더라고요. 그 시계 하나가 당시 월급 10개월치였는데 말이에요. 1985년 제 남편 박소섭의 월급이 15만 원이던 시절이었어요. 시누이가 차고 있던 그 시계는 250만 원.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액수였죠. 그런데 올케, 진짜 궁금한데 시장에서 사온 배추 냄새도 나고 집안이 좀 촌스럽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대문 시장 도매상에서 배추 5포기를 싸게 사왔거든요. 그때 거실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죠. 그 노래를 들으며 저는 잠깐 과거를 떠올렸어요. 사실 저는 엄마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자랐거든요. 6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3명의 계모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계모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했는데 늘 진한 루즈를 바르고 저를 흘겨봤어요. 니는 밥만 축내는구나 하면서요. 두 번째 계모는 명동 옷가게 종업원이었어요. 저를 마치 옷걸이 옆에 세워둔 신발처럼 취급했죠. 말도 제대로 안 걸어주고 그냥 거기 있어, 저기 가 이런 식이었어요. 세 번째 계모는 술집에서 일하는 분이었어요. 새벽에 취한 채로 들어와서 다음 날이면 저에게 쓰레기 같은 말들을 퍼부었죠. 그렇게 자라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엄마라는 말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밥도 혼자 차렸고 겨울에 연탄도 혼자 갈았어요. 울고 싶을 때도 참고 싶을 때도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종로 갈비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24살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제 모습을 본 사장님이 말했어요. 이 애 참 성실하네. 내 조카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렇게 만난 사람이 제 남편 박소섭이었어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조용하고 성실한 남자였죠. 손톱 밑에 기름때가 박혀 있어도 저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네던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와 이듬해 결혼해서 이 집에 와서야 저는 처음으로 밥을 받는 경험을 했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밥상을 차리고 조용히 숟가락을 건네주는 그 경험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처음 밥을 퍼주시던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이게 가족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라디오에서 동백아가씨가 끝나갈 무렵 시누이가 다시 말했어요. 올케, 요즘 압구정 현대 가봤어? 나 그 수입관에서 샤넬 향수 하나 샀잖아. 그 유명한 넘버 5. 미국에서만 산다더니 이젠 서울에서도 구할 수 있더라. 올케도 한번 가봐. 아, 근데 거긴 좀 비쌀 수도 있겠네. 10만 원. 남편 월급 절반도 더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냥 배추를 계속 다듬었어요.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가. 돌아보니 어머니가 현관 입구에 서 계셨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죠. 문 밖에서 신우이가 저에게 하는 말을 들은 느낌이었어요. 딸아, 내가 차고 있는 그 시계 얼마 주고 샀니? 이거요? 그냥 250만 원.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네 남동생 월급 17개월치네.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그 가방은 일본 출장 갔던 친구한테 부탁해서 샀어요. 루이비통 80만 원. 80만 원. 네 동생 월급 5개월 반. 어머니가 신우이 앞에 바짝 다가서셨어요. 딸아, 내가 몸에 걸치고 다니는 것만 해도 네 남동생 2년치 월급이구나.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고? 어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럼 뭐냐? 네 올케가 시장에서 배추 사와서 김치 담그고 연탄불 떼서 밥 해주는 게 창피하다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이냐? 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셨어요. 평생 조용하시던 분이 네 올케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대문 시장 가서 싼 배추 사와서 동생을 위해 김치 담그는 게 부끄럽다는 거냐? 신우이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신우이의 까르띠에 시계를 똑바로 보셨어요. 그 시계 하나로 이 집 보일러 해주고도 남겠구나. 그런데 내가 그 시계 차고 와서 내 올케 마음에 상처 주는 게 맞냐? 신우이가 완전히 고개를 숙였어요. 너 오늘부터 이 집에 올 때는 그런 것들 다 빼고 와. 네. 시계도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다 빼고 와. 아니면 아예 오지 마. 엄마, 네 올케 기분 상하게 하는 것들 걸치고 올 거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 그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신우이가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올케.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했어요. 선이야, 사람은 가진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걸로 사는 거야. 내가 더 귀한 사람이다. 추워졌다. 외식하자. 고기 먹어야 든든하지. 가자. 그 한마디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시장 입구상도 갈비집으로 갔어요. 연탄불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고기를 굽고 있었고 어머니는 말없이 상추쌈을 제 그릇에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밥을 툭툭 퍼주시며 말했어요. 이 집 며느리는 선이 하나뿐이야.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할 수가 없었는지 신우이가 백화점 쇼핑백을 흔들며 했던 그 모든 말들이 그 순간 다 사라졌어요. 갈비집을 나서면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잠깐 잡으셨어요.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은 가난한 법이지.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 앞에 따뜻한 물을 한 주전자 갖다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이불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우리 선이를 며느리로 둔 게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형님이 저희를 신혼집에 초대했어요. 올케, 우리 집 구경 좀 와봐. 혼수 정말 예쁘게 차려놨거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모시고 선물을 사서 방문했어요. 압구정동 신축 아파트 24평이었어요. 1985년에 압구정 아파트라면 정말 대단한 거였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한 샤넬 넘버 5 향수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거실 벽에는 금장 액자에 담긴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엔 큰 텔레비전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올케 어때? 우리 신혼집 괜찮지? 소정 형님은 명품백을 소파에 놓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와, 정말 예뻐요, 형님.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정말 화려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과했달까요? 화장대 위에는 외국 명품 화장품들이 즐비했고 샤넬 립스틱만 해도 대여섯 개는 되어 보였어요. 침실에는 에르메스 실크 스카프가 옷장 손잡이에 걸려 있었고요. 그때 권만진 씨가 거실로 나왔어요. 결혼식장에서도 잠깐 봤지만 정말 잘생긴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배우 같고 소정 형님이 왜 그렇게 자랑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만진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표정이랄까요? 혹시 친정 부모님은 뭐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슈퍼를 하시고,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머님은?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만진 씨의 표정이 확 어두워졌어요. 그때 브라운관 TV에서 MBC 9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 자막이 화면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여보, 우리도 빨리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상도동은 재개발 얘기 나온다며? 지금 안 사면 손해볼 텐데. 만진 씨가 소정 형님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돈이 어디 있어? 이 집도 전세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처가에서 좀 도와주시면. 만진 씨가 저를 흘끔 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뭘 기대하고 있는지. 마침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나물 반찬 몇 가지를 손수 만들어 오신 거였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만진 씨가 겉으로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시어머니가 입고 오신 남색 카디건과 낡은 검정 구두를 보는 눈빛이 묘했어요.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시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있는 걸 잘 지키는 게 더 오래 가는 법이다. 그 말에 신우 남편은 잠깐 인상을 찌푸렸어요. 장모님, 요즘 시대에는 투자를 해야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남의 눈에 든 물이 오래 가진 않더라. 시어머니의 말은 짧았지만 왠지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누나는 허영이 좀 심해. 그래도 행복해 보이던데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 치고 웃음이 너무 커. 남편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 1990년 여름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기침이 오래가서 상계백병원에 갔는데 폐기종이라는 무서운 병명이 돌아왔거든요. 상계백병원 6인실. 철제 침대가 6개 줄지어 서 있는 그 차가운 병실에서 어머니는 다른 환자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셨어요. 새벽 5시면 벌떡 일어나서 세면대에서 물수건을 빨아같은 병실 할머니들 이마를 닦아드렸어요. 어머니 아프시잖아요. 쉬세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지. 서로 도우며 사는 거야.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도 어머니는 작은 수건을 다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분은 끝까지 어머니시구나. 사실 저에게 시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거든요. 첫 번째 잊을 수 없는 기억은 결혼 직후였어요. 매일 새벽 5시 어머니는 상도상가로 청소하러 나가셨어요. 그런데 집에서 준비하실 때 항상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셨거든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쌀국꽃 아기 진달래. 고향의 봄이었어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부엌 문턱에 서서 가만히 들었어요. 어머니가 빨간 고무 장갑을 끼시면서 그 맑은 목소리로 부르시는 노래. 어머니, 그 노래 참 좋으시네요.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걸레를 접으시며 말했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깨끗해져. 청소할 때도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야. 왜 하필 그 노래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거야. 일제강점기 때도 6.25 때도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 희망이 생겼어.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선이야, 사람은 말이야. 마음의 꽃을 피워야 해. 돈이 많아도 마음의 가시만 있으면 불행하고 돈이 없어도 마음의 꽃이 피면 행복한 거야.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래에는 어머니만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청소하며 그 노래를 부르실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두 번째 잊을 수 없는 기억은 결혼 1년 후 정말 아찔했을 때죠. 1986년 겨울, 제가 독감에 걸려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병원에 가려는데 당장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 남편 월급날까지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며칠 참으면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낡은 돼지 저금통을 들고 오셨어요. 손때가 까맣게 묻은 정말 오래된 도자기 저금통이었어요. 딸깍딸깍 저금통을 흔드시니 100원짜리 동전들이 한 줌 나왔어요. 아마 50개 정도 되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너 결혼하고 매일 100원씩 모은 거야. 우리 며느리 아플 때 쓰라고. 매일 100원씩, 시절 100원이면 버스비였거든요. 어머니가 버스 타실 돈을 걸어 다니면서 모으신 거였어요. 어머니, 이걸 왜 제게? 사람은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돈이 없어서 아픈 건 안 된다. 특히 여자들은 아파도 말 안 하고 참다가 병 키운다. 어머니가 그 동전들을 손수건에 싸면서 말했어요. 선이야, 이 돈에는 마음이 들어있어. 매일 100원씩 넣을 때마다 우리 며느리 아프지 말거라 하고 빌었거든. 그 말을 하시는 어머니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겨울 세제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동전들을 받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사랑이 있구나. 친정어머니가 있었으면 이랬을까요? 그 돈으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사서 먹었는데 그 약이 그렇게 달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잊을 수 없는 기억은 어머니와의 대화였어요. 어느 겨울밤 연탄을 갈고 있는데 어머니가 도와주러 오셨어요. 연탄재를 버리면서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말이야, 일본 순사들이 와서 쌀을 다 가져갔어. 우리는 보리밥에 풀뿌리 섞어서 먹었지. 그런데도 어떻게 살으셨어요? 사람은 마음이지 돈이 아니야. 마음만 따뜻하면 보리밥도 꿀맛이고 마음이 차가우면 흰쌀밥도 모래 같아. 어머니가 연탄재를 치우면서 계속 말했어요. 그때 우리 동네에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 쌀밥에 고기 반찬 먹으면서도 맨날 불평만 했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하면서. 그런데요? 그 집 아들 해방 후에 어떻게 됐는 줄 알아? 부모 돈만 믿고 놀다가 나중에는 거지가 됐어. 반대로 우리처럼 가난해도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다 잘 살게 됐지. 그러면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선이야, 기억해라.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야. 남을 도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말이야. 그 말씀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돈이 없어도 마음 많은 부자인 분. 병원에서도 어머니는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병실 할머니 하나가 치매 기미가 있어서 밤마다 우셨거든요. 집에 가고 싶어 하면서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가족이 곧 올 거예요. 그 할머니가 진짜 어머니 가족도 아닌데 말이에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퇴근하고 나면 어머니는 혼자서 이불각을 정리하셨어요. 심지어 화장실 휴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어머니, 아프시잖아요. 쉬세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야. 깨끗해야지. 그러시면서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들으며 미소 지으셨어요. 패티김의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올 때 어머니가 조용히 따라 부르셨어요. 나 항상 그대 위에 살리라. 병실 창밖으로 7월 장마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그 빗소리보다 더 애달프게 들렸어요. 병실 옆 침대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분 참 고운 심성이야. 며느리 복이 있겠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슬펐어요. 내가 어머니를 닮을 수 있을까? 8월 말 어머니는 퇴원을 고집하셨어요. 내 밥은 내 집에서 먹고 가야지. 남편이 아무리 말려도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차피 오래 못 있는 거 마지막으로 상 차리고 싶다. 그렇게 상도동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차려주신 밥상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된장찌개에 호박볶음, 꽁치조림, 고들빼기 김치, 여기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어머니가 손수 만드신 것들이었어요. 제가 하겠다는 걸 부엌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몸이 그렇게 아프신데도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준비하셨어요. 저는 부엌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것저것 도와드렸지요. 우리 식구들이 같이 앉아서 먹는 밥, 이게 나한테는 제사보다 더 크다. 그 말에 남편은 젓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소정 형님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고요. 어머니가 직접 밥을 퍼주시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밥알이 여기저기 흘러떨어졌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마지막이니까 내가 해주고 싶어. 그렇게 퍼준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나서 밥알이 목에 걸렸어요. 어머니가 만든 된장찌개는 정말 깊은 맛이 났어요. 몇십 년 동안 끓여온 정성의 맛이었거든요. 어머니, 이 된장찌개 비법이 뭐예요? 비법? 별게 아니야. 마음을 넣는 거지. 마음이요? 밥할 때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면서 하는 거야. 그럼 아무리 싼 재료로 해도 맛있어져.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모든 음식에는 사랑이 들어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선이야. 내 어머니. 내 시누이 소정이 좀 잘 부탁한다. 그 애는 말은 세지만 속은 약해. 너만이 그 애한테 진짜 가족이야. 남자들이 뭘 아니. 여자하기 나름이지. 저는 울음이 치밀어 오르는 걸 참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너가 진짜 내 딸이었다. 어머니,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왜요? 왜 미안하세요? 다 못해줘서. 좋은 옷도 안 사주고 맛있는 것도 안 해주고.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선이야, 한 가지만 기억해 줄래? 네. 사람은 가진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주는 걸로 판단하는 거야. 너는 평생 주며 살았어. 그게 진짜 부자야.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어요. 그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상도동 골목이 온통 물바다였어요. 상여가 나갈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 어머니를 배웠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산도 안 쓰고 나와서 상여 뒤를 따라왔거든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우리 애 아플 때도 챙겨주시고, 시장에서 뵐 때마다 인사 먼저 해주시고, 그 말들을 듣고서야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동네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분이었는지.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청소하던 상가 건물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덕분에 장사 잘 됐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저는 마지막 영정을 보며 속으로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엄마 같았어요. 한 번도 말은 못했지만 저는 어머니를 진짜 엄마로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어른이 뭔지.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달 뒤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소정 형님에게서 말이에요.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뜻이었는지 그때는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희는 정말 소정 형님을 잘 챙겼어요. 어머니 유언이었으니까요. 매주 토요일마다 형님 집에 반찬을 갖다 드렸고 명절 때는 꼭 함께 차례를 지냈어요. 형님이 아플 때는 밤새 간병도 했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첫째는 형님이 독감에 걸렸을 때예요. 1990년 겨울이었는데 형님 남편은 출장 중이었거든요. 저는 3일 동안 형님 집에서 죽을 끓여드리고 해열제도 챙겨드렸어요. 올케야 고마워. 친동생보다 낫다. 형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둘째는 형님이 유산했을 때예요. 어렵게 임신하셨는데 3개월 만에 유산하신 거예요. 형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한 달 동안 매일 미역국을 끓여서 갖다 드렸어요. 올케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형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였어요. 올케야, 요즘 돈 쓸 때가 너무 많아. 형님이 상도시장에서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루이비통 가방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얘기도 하고. 형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살림이 좀 빠듯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들은 말이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물어볼 게 있어요. 만진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정이가 명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길래 처가에서 좀 넉넉한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친정에서는 도움이 전혀 없네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남편 월급으로 겨우겨우 사는데. 저희도 형편이. 아,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뭔가 재산 같은 거 남기신 건 없나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청소 일하셨는데요.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만진 씨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게 그렇게 물어본 후로 형님과 형님 남편 사이가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형님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올케야, 남편이 나한테 소리 질렀어. 왜요? 무슨 일인데요? 사기 결혼이라고. 처가에서 돈도 안 주고 어머니도 청소부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형님, 그런 말하는 사람이랑 왜 살아요? 그래도 내 남편인데. 형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힘없었는지. 그 후로 몇 달 더 지나니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 얼굴에 멍이 있는 걸 봤어요. 형님,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넘어져서.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맞은 자국이었거든요. 형님, 남편이 때린 거예요? 아니야, 올케.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형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1991년 어머니 돌아가시고 다음에 시누이는 이혼을 당했어요.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처가가 가난하다는 거였지요. 저희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이 학교 문제로 이사를 갔고
형님은 비워둔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고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압구정 백화점만 다니던 분이 상도동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한 거죠. 형님, 왜 갑자기? 올케야, 나도 돈 벌어야지. 그때부터 형님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분식집 행복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형님이 매일 문자를 보내는 거였어요. 그때는 삐삐가 유행이었는데 삐삐 메시지는 빨리빨리 출근해. 아직 일하고 있어요. 걱정 마. 매일 이런 식으로 숫자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형님한테서 연락이 3일 동안 안 온 거예요. 매일 오던 삐삐 메시지도 끊겼고 걱정이 되어서 분식집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혹시 박소정 씨 나와 계나요? 아, 그분요? 한 달 전에 그만뒀는데요. 네, 한 달 전에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고.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어지는 줄 알았어요. 형님이 한 달 동안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동안 바쁘다고 오지 말라길래 그런 줄만 알았지요. 매일 출근하는 척하면서 삐삐로 거짓 연락을 보낸 거였죠. 그럼 형님은 그 한 달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급하게 형님이 살고 있는 어머님 댁에 갔어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도 비어 있고 화장대도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이사를 간 것처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형님이 사라진 거구나.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어디론가 떠나신 걸까? 우리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도 하고 병원도 다 뒤져봤어요.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집 전체를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거기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요. 어머니가 살던 상도동 집은 파란 대문 페인트도 여기저기 벗겨져서 정말 쓸쓸해 보였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먼지 냄새와 함께 어머니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연탄 냄새,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어머니가 쓰시던 비누 냄새까지 그 냄새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형님이 정말 여기 단서를 남겼을까? 남편과 함께 방 안을 꼼꼼히 둘러봤어요. 부엌 찬장을 열어보니 컵라면 몇 개와 참치캔이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김치통 하나가 덩그러니 김치도 씌어서 못 먹을 지경이었고요. 여기서 살긴 한 것 같은데. 거실 한쪽 구석에 이불이 펼쳐져 있었어요. 베개 옆에는 형님이 쓰던 손거울과 거의 다 다른 립스틱이 놓여 있었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방 안이 너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난 것처럼. 맨 마지막 서랍, 제일 아래쪽을 열었을 때, 이게 뭐지? 서랍 맨 구석, 낡은 통장들 밑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어요. 손글씨였어요. 형님 글씨였어요. 볼펜으로 급하게 쓴 것 같았는데 손 떨림까지 느껴졌어요. 동생 소서봐, 엄마가 나 죽으면 장롱 맨 아래 이불 밑바라고 옛날에 계속 입버릇처럼 말했어. 정말 맨 아래야. 겨울 이불 제일 밑에 있다고 했어. 내가 이 말을 전해준다는 게 깜빡했네. 누나가. 남편이 그 쪽지를 읽더니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뭔 소리야? 엄마가 뭘 숨겨두셨다는 거야? 어머니가 뭔가를 남기셨다는 얘기 같은데. 우리는 다시 장롱 앞으로 갔어요. 어머니 장롱. 오래된 나무 장롱이었는데 문을 활짝 열어보니 이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첫 번째 이불을 들춰냈어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해주신 분홍색 꽃무늬 이불이었어요. 솜이 눌려서 납작해져 있었지만 꽃무늬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그 이불을 만지는 순간 결혼 첫날 밤이 생각났어요. 선이야, 이 이불은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장만한 거야. 꽃처럼 예쁘게 살아라. 어머니가 직접 펼쳐주시며 잘 자거라 하시던 그 따뜻한 목소리. 그때 어머니 손에서 나던 비누 냄새까지 생각났어요. 이 이불 아래에는 없네. 두 번째 이불을 들춰냈어요. 제가 몇 년 전 독감에 걸렸을 때 덮어주셨던 두툼한 파란색 이불이었어요. 이 이불을 보니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이 이불을 덮어주시며 이마에 손을 얹으셨던 기억. 우리 선이 빨리 나아라.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그때 어머니가 밤새 저를 돌봐주셨거든요.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시고 죽을 끓여 먹여주시고 여기에도 없어. 세 번째 이불을 들춰냈어요. 남편과 저, 어머니가 함께 덮었던 큰 이불이었어요. 특별히 추웠던 겨울에 연탄이 떨어져서 세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불 냄새를 맡으니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엄마, 추우시죠? 가운데로 오세요. 괜찮아. 너희들이 따뜻하면 나도 따뜻해. 어머니가 우리를 양옆에 두고 손을 비비면서도 웃으셨던 기억.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어요. 아직도 없네. 더 아래 있나 봐. 네 번째 이불을 들춰냈어요. 명절 때 어머니가 직접 빨아서 말리셨던 흰색 이불이었어요. 이 이불은 손님용이었는데 어머니가 특별히 아끼시던 거였어요. 명절에는 모든 게 깨끗해야 해. 조상님들이 오시는 날이니까. 어머니가 이 이불을 널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의 정성을 느꼈던 기억이 났어요. 여기에도 없어. 정말 맨 아래 있나 봐. 다섯 번째 이불을 들춰냈어요. 갈색 줄무늬가 있는 이불이었는데 어머니가 혼자 덮으시던 이불이었어요. 이 이불은 어머니 채취가 가장 많이 밴 이불이었어요. 연탄 냄새, 청소할 때 쓰던 비누 냄새, 그리고 어머니만의 따뜻한 냄새. 남편도 그 냄새를 맡고 울컥했어요. 마지막 이불이 하나 더 있어. 그리고 마지막, 맨 아래에 있던 두꺼운 겨울 이불.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덮고 계셨던 그 이불을 들춰내는 순간. 이게 뭐야? 이불 밑에 납작한 철제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크기는 공채 크기 정도 되고 높이는 5cm 정도. 모서리가 달아서 둥그러져 있었고 뚜껑에는 갈색 테이프가 여러 겹 붙어 있었어요. 상자 위에는 글씨가 써 있었는데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마 몇 년은 된 것 같았어요. 손을 떨며 그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이게 뭘까? 상자를 거실로 가져와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남편과 저 둘 다 숨을 죽이고 그 상자를 바라봤어요. 열어볼까?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어냈어요. 딱딱 소리를 내며 뚜껑이 열렸어요. 그 안에는 붉은 봉투 하나와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봉투에는 어머니 손글씨로 부동산 등기 서류라고 쓰여 있었고 그 옆에는 법무사의 명함 한 장이 있었어요. 명함도 오래된 것 같았어요. 모서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거든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붉은 봉투를 열었어요. 이건 등기 서류였어요. 그런데 주소를 보는 순간 우리는 말을 잃었어요. 여기 어머니가 청소하러 다니시던 곳인데? 그래, 그 건물이야. 상도상가. 어머니가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청소하셨던 그 낡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류는 건물의 소유권 등기 서류였어요. 소유자란에는 어머니 성함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남편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그 밑에는 공증된 유언장도 들어 있었어요. 나 박순덕은 본 재산을 아들 박소섭과 며느리 임선희에게 상속한다. 이유는 진심으로 가족을 돌보며 사는 이들에게 가야 마땅하다. 큰딸에게는 물질보다 정신적 깨달음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됨. 1989년 3월 15일 작성.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청소를 하러 다니시던 그 건물의 주인이었다고? 다음 날 우리는 명함에 있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박재두 법무사는 60대 후반의 온화한 분이었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어요. 아, 상도동 사모님의 가족분들이시군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찾아올 때까지 놔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어머님께서 1989년에 직접 오셔서 공증하신 유언장이에요. 법무사가 파일을 꺼내서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어머님께서 그 건물을 1975년에 매입하셨어요. 당시 3천만 원이었죠. 3천만 원이요? 네, 상당한 거금이었어요. 청소 용역하던 건물주한테요. 건물이 경매로 내놓을 지경이었고 건물주랑 오랜 친분이 있으셨으니 직접 인수하신 거래요. 어머님,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하고 미지급된 청소급여하고 일평생 모은 돈으로 매입하신 거지요. 그때 3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럼 지금 시세로는 얼마나 되나요? 법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991년 기준으로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지하철 개통 예정 소식이 들리면서 상권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8억 원. 남편 월급이 30만 원이었는데 8억 원이라니. 그리고 임대료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월 300만 원 정도 되니까 연간 3,600만 원 수입이죠. 월 300만 원이면 남편 월급의 10배였어요. 어머님께서 왜 이렇게 비밀로 하셨는지 아세요? 법무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가진 걸 말하면 그걸로 아이들이 갈라진다. 진심으로 사는 아이에게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만이 그 애한테 진짜 가족이야.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돈 때문에 가족을 하는지. 그런데 선생님, 이 건물을 어머니가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직접 청소하면서 관리하셨죠. 건물주가 누군지 모르게 해야 진짜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임대인들은 어머니가 건물주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죠. 그냥 성실한 청소 아주머니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관찰하셨던 거예요. 법무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어머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본 모습이 나온다. 돈이 있다는 걸 숨기고 보면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법무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님께서 매달 임대료의 10%를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20년 동안 계속하셨죠. 그 서류를 보니 정말 매달 빠짐없이 기부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은 평생 남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진심으로 가족을 대하는 사람을 알아보셨던 거죠. 법무사가 마지막으로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임대료 적금 통장이에요. 통장을 펼쳐보니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적금으로 쌓여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임대료를 모으신 거예요. 생활비만 쓰시고 나머지는 다 적금으로 넣으셨죠. 우리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던 이유를, 청소일을 그만두지 않으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사무실을 나서는 길,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선이야, 엄마가 우리한테 남긴 거야. 평생 우리를 아끼시면서. 저는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날 서울 하늘은 어머니 미소처럼 맑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우리를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걸 숨기고 청소부인 척하면서 누가 진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는지 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답을 찾으셨던 거예요. 돈보다 마음이 먼저인 사람, 조건 없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다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상도상가 계단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건물주였지만 어머니 방식대로 직접 관리하고 있었어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계단을 한 칸 한 칸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청소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 1층에는 새로 들어온 달콤 카페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데 매일 원두 볶는 향이 계단까지 올라왔어요. 2층에는 미래 영어학원이 있었고 3층에는 연세 치과가 있었어요. 저는 그 커피 향과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며 청소하는 게 좋았어요. 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하면서요. 그날도 똑같이 평범한 오후였어요. 2층 계단을 닦고 있는데 아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거 뭐야? 여기가 왜 이렇게 반짝반짝해? 그 목소리에 제 손이 멈췄어요. 고개를 돌려 아래를 내려다보니 신우이의 전 남편 권만진이었어요. 한 6개월 만에 보는 거였는데 옆에는 화려하게 꾸민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염색한 긴 머리에 짙은 화장, 그리고 온몸이 번쩍이는 액세서리들. 오빠,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해요? 5성급 호텔 같은데? 그 여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그러게 누가 이렇게 관리하지? 만진 씨가 위를 올려다보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저는 걸레를 꽉 쥐고 그냥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만진 씨가 계단을 올라오더라고요. 아, 너 혹시 가까이 와서 제 얼굴을 보더니 비웃듯 소리쳤어요. 아, 맞다. 소정이 남동생 와이프잖아. 그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킥킥거렸어요. 오빠, 이 사람이 그 전처 동생 와이프예요? 전처가 청소부 딸이라고 했던가? 맞아. 평생 청소일 했다고 했잖아. 부잔데 소일거리로 청소일 한다더니 진짜 청소부였어. 똥 밟았지. 만진 씨가 제 고무장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봐, 똑같잖아. 시어머니 뒤나 그대로 따라하고 있네. 어머나, 정말? 그럼 이 사람도 청소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달리 할 게 있겠어?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제가 참고 있으니까 만진 씨가 더 심하게 나왔어요. 야, 소정이는 어디 갔어? 아직도 숨어 있어? 형님은 잘 지내세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 잘 지내긴.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도망간 거지, 뭐. 뭐라고요? 아, 몰랐구나. 소정이가 카드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명품 사느라 신용카드를 막 긁어댔거든. 2천만 원 넘어. 그러면서 만진 씨가 제 앞에 바싹 다가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형님, 형님 하고 있었지? 한심하다, 정말. 그 여자가 웃으면서 끼어들었어요. 어머,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불쌍하긴. 그런데 오빠, 이 사람도 진짜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자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빨간 고무 장갑 좀 봐요. 그리고 저 앞치마도 완전 아줌마 스타일이네. 하긴
청소나 하고 살면 뭘 알겠어. 만진 씨가 제 물통을 발로 차면서 말했어요. 월세도 제때 못 낼 텐데 이런 데서 청소나 하면서.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이런 데서 청소나 하는 거지. 만진 씨가 더 가까이 와서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나저나 소정이도 참 이런 올케 두고 어디 숨어 있을까? 왜요? 이런 거 보면 가족이 얼마나 못 사는지 알겠잖아. 창피해서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여자가 손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냄새 나지 않아요? 세제 냄새? 아, 맞다. 청소하던 냄새네. 만진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야, 너 혹시 여기서만 청소하는 거야? 다른 데도 다녀. 그러게요. 한 곳만으로는 돈이 안 될 텐데 아마 여러 곳 다니겠지.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만 하면서 살겠네. 두 사람이 저를 불쌍한 사람 보듯이 쳐다봤어요. 그때 만진 씨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 건물주는 누구야? 좋은 사람인가 봐? 왜요? 이런 사람도 써주고 보통은 나이 든 청소 아주머니들 안 쓰거든. 그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요즘은 다 젊은 사람들 쓰는데 여기 건물주는 인심이 좋나 봐요. 아니면 정말 싸게 부려먹는 거 아니야? 하루에 5,000원 이런 식으로. 만진 씨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야, 너 여기서 얼마 받아? 솔직히 말해봐. 그런 건 상관없잖아요. 아이고, 봐라. 말도 안 해. 얼마나 적게 받으면.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이 사람 정말 불쌍해요. 건물주는 돈 많이 벌면서 이런 사람은 쥐꼬리만큼 받고. 그러게. 세상이 참 불공평해. 만진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너도 참 이런 데서 청소나 하지 말고 다른 일 찾아봐. 다른 일이요? 식당에서 설거지라든지 아니면 마트에서 계산이라든지. 그런 게 청소보다 나을까요? 당연하지. 적어도 사람 대접은 받잖아. 여기서는 뭐야? 건물주 돈벌이 수단이지, 뭐. 바로 그때였어요. 1층 카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젊은 사장님이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나왔어요.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사모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더니 90도로 깊이 인사했어요. 만진 씨와 그 여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사모님? 사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사모님, 저희 카페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깨끗하니까 손님들이 더 많이 와요. 아, 네, 다행이네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때 2층에서도 아이들을 인솔하는 학원 원장님이 내려왔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학원 원장님도 깊이 인사하며 말했어요. 사모님 덕분에 우리 학원 정말 깨끗해요. 학부모님들이 맨날 칭찬해요. 건물 관리 정말 잘해주세요. 만진 씨가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어요. 그 옆 여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뭐야? 사모님이라고? 이어서 3층 치과에서도 간판을 정리하던 직원이 내려왔어요. 사모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 환자분들이 항상 여기 병원 정말 깨끗하다고 하세요. 그러더니 세 사람이 동시에 저에게 인사했어요. 사모님, 이번 달 임대료는 언제 드릴까요? 아, 그냥 평소대로 해주세요. 저는 고무장갑을 벗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만진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이 건물 주인이에요. 뭐라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건물이거든요. 혹시 영업 목적이면 부동산 통에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고무장갑을 꼈어요. 만진 씨가 뒤에서 더듬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뭔 소리야? 청소부 아니었어?
그 여자가 만진 씨 옷자락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오빠, 그럼 그 청소부 시어머니가 진짜 건물주였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지. 그때 카페 사장님이 만진 씨를 보며 말했어요. 이분들 누구세요? 사모님 아세요? 아니요, 그냥. 아, 그럼 혹시 임대 문의하러 온 거세요? 그런데 여기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학원 원장님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사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임대료도 다른 곳보다 싸게 받으시고 관리도 완벽하게 해주시고 치과 직원도 말했어요. 그러게요. 다른 건물주들은 돈만 받고 관리는 안 하는데 사모님은 직접 청소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임대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요. 만진 씨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인사했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도 수고하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만진 씨와 그 여자를 보며 말했어요. 혹시 이분들 임대 문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분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 임대료 알고 계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 건물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8억이에요. 지하철만 개통돼봐. 더 오르지. 만진 씨가 비틀거렸어요. 그 여자가 만진 씨를 붙잡으며 물었어요. 오빠,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가 봐. 저는 그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일이거든요. 그리고 계단을 계속 닦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이 일을 하시면서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셨어요.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누가 돈만 보는 사람인지. 만진 씨가 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볼 일 없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다시 청소에 집중했어요. 만진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더니 그 여자에게 끌려서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들리는 그 여자 목소리. 오빠, 오빠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뭐가 거짓말이야? 처가가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물주였다고요?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그럼 오빠가 바보네요. 저는 오빠 때문에 창피당했어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는데 저까지 바보 됐잖아요. 그 여자가 만진 씨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오빠, 우리 이제 끝이에요. 야, 잠깐. 싫어요. 거짓말쟁이랑은 못 살아요. 그 여자가 혼자 가버리더라고요. 자업자득이었어요. 만진 씨는 혼자 남아서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저는 계단을 닦으면서 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봤죠? 저 사람들 이제 알겠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도 알겠고요. 고무장갑에서 미세하게 세제 냄새가 났지만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어머니 냄새 같았거든요. 카페에서 원두 볶는 냄새와 함께 학원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치과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까지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알겠어요. 사람은 가진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걸로 판단한다는 거. 그리고 진짜 품격이 뭔지도. 그날은 유난히 계단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 일이 있고 2년이 지났어요. 1993년 봄이었죠. 어느 날 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구시죠? 인터폰을 눌렀더니 화면에 나타난 얼굴을 보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소정 형님이 서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형님이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머리는 짧게 자르셨고 화장도 안 하셨어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올케야, 나왔어.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형님,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올케야. 형님도 울고 계셨어요. 남편이 뛰어나와서 누나를 꼭 안았어요. 거실에서 남매가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을 수 없이 울컥했어요. 누나, 어디 있었어? 얼마나 찾았는데. 동생아, 누나가 너무 잘못했어. 형님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만진 씨와 이혼한 후 갈 곳이 없어서 어머니 집에 살았는데 카드 빚이 너무 많아서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왔대요. 그래서 어디론가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 형님은 전국의 암자를 떠돌았다고 했어요. 지리산 화엄사, 고창 선운사, 공주 동학사. 처음에는 그냥 숨으려고 갔는데, 그런데요? 부처님 앞에 앉아서 참회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겠더라. 형님이 특히 오래 머물렀던 곳은 지리산 작은 암자였어요. 거기서 새벽 3시에 일어나 108배를 하고 하루 종일 설거지를 했대요. 108배를 하면서 매일 생각한 게 엄마였어. 그리고 올케였고, 형님, 엄마가 왜 올케를 예뻐했는지 이제 알겠어. 나는 평생 받기만 했는데 올케는 평생 주기만 했거든. 형님이 손을 모으며 계속 말했어요. 올케가 내가 독감 걸렸을 때 3일 동안 죽 끓여줬지? 유산했을 때 1달 동안 미역국 끓여줬지? 형님,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 나는 그때도 몰랐어. 올케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러면서 형님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올케야, 나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형님, 일어나세요. 뭘 잘못했다고. 나는 평생 엄마를 부끄럽게 만들었어. 명품만 좋아하고 돈만 밝히고 진짜 가족을 몰랐어. 그런데 올케, 내가 남긴 쪽지 찾았어? 빚에 쫓겨 벌벌 떠느라 장롱 찾아볼 생각도 못하고 도망쳤어. 너희가 아직 못 찾았으면 돌아오면 찾아봐야지 했는데. 혹시 찾아봤니? 엄마가 그 쪽지에서 말한 게 뭐였어? 장롱 밑에 뭐가 있었던 거야? 형님, 어머니가 우리에게 큰 선물을 남겨주셨어요. 선물? 건물이요. 어머니가 청소하던 그 상가 건물. 실은 어머니가 주인이셨어요.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렸지요. 형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랬구나. 암자에서 깨달았어. 엄마가 평생 우리를 보살피고 있었다는 걸. 누가 진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는지. 형님. 그리고 그 답이 올케였다는 걸. 나는 탈락이었어. 저는 형님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형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며칠 뒤 형님이 말했어요. 올케야, 나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님, 뭐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런데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때 저는 번뜩 생각이 났어요. 형님, 상가 1층에 빈 상가 하나 있어요. 뭐? 거기서 작은 가게라도 해보세요. 형님이 좋아하는 거. 형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올케야, 그럼 안 돼. 그건 올케 건물인데. 형님, 우리 가족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이미 결정했어요. 건물 등기를 3명 공동 명의로 바꾸기로요. 형님, 이 건물 우리 셋이 함께 관리해요. 올케야, 그럼 안 돼. 엄마가 올케한테 주신 건데. 형님, 엄마가 진짜 원하신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주민센터에서 명의 변경 서류를 작성할 때 저는 마지막에 형님 이름을 적었어요. 박소섭 3분의 1, 임선희 3분의 1,
박소정 3분의 1. 정말 괜찮아? 형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펜을 형님께 건넸어요. 형님은 그 명의 변경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조용히 울었어요. 정말 고마워, 올케야. 그렇게 형님은 상도동 상가 1층에 소정 분식을 열었어요. 떡볶이, 순대, 김밥을 파는 작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형님이 직접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대문 시장에 재료를 사러 가시고 저녁까지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그런 형님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형님의 모습이구나. 지금도 가끔 저는 계단을 닦아요. 그리고 형님은 분식집 앞 테이블을 닦아요. 남편은 건물 관리비 정산표를 들고 세무사 사무실에 가요. 우리 셋은 어머니 방식대로 서로를 조용히 돌보며 살아가요. 다시 2025년 현재 설날 가족 모임 이야기를 할게요. 할머니, 그 이야기 진짜예요? 손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봐요. 그럼 진짜지. 증조할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었는지 몰라. 옆에서 소정 형님이 말해요. 할머니, 그럼 우리 가게 떡볶이도 증조할머니가 남겨주신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해요. 진짜 부자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창밖으로 상도동 골목이 보여요. 그때 그 연탄 냄새, 시장 국물 냄새는 이제 없지만 그 냄새들이 그리워요. 그게 진짜 집 냄새였거든요. 가끔 어머니 영정 앞에서 차례를 지낼 때 저는 속으로 말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돈은 없어질 수 있지만 가족은 영원하다는 걸.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 어머니는 평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마음이지 돈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지금 우리 세 사람은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요. 소정 분식에서 나는 떡볶이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의 봄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리운 소리예요. 여러분도 가족을 더 소중히 하세요. 진짜 부자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